제가 들려드릴 177번째 소설은요, 위화의 허삼관 매열기입니다. 위화는 중국 작가예요. 1960년생이고요. 지금도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 제3세대를 대표하는 작가로 중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꽤 알려져 있어요. 해외에서 문학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치과에서 일하다가 르신 문학원을 다녔고 1983년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로 출간한 장편 살아간다는 것으로 작가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나중에 장예모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공리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인생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영화도 성공을 거두면서 원작자인 위화는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어요. 책도 너무 좋지만 영화도 진짜 괜찮습니다. 한번 보실 걸 추천합니다. 허삼관 매열기는 위화의 대표작이에요. 1999년에 발표되었고 한국을 비롯해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위화는 중국 현대사를 비판적이고 풍자적이며 냉소적 시선으로 소설에 담았어요. 그의 소설이 수작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극한 상황에서 휴머니즘을 뭔가 냉정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슬픈데 웃음이 섞여 있는, 그래서 더 슬픈, 굳이 감정을 끌어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냉정함이 있습니다. 허삼관 매열기는 우리나라에서도 영화로 만들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1950년대입니다. 중국은 50년대 말부터 대학진운동, 또 1966년에서 76년까지 문화대혁명이 있었어요. 마오쩌둥, 강청, 사인방, 홍위병. 이 시기에 숙청, 학살 등 중국 공산주의의 온갖 만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소설의 배경인 1950년대는 대학진운동, 문화대혁명이 시작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 시기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소설의 모티브인데요. 문화혁명과 별로 상관없는, 그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는,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한 그 사람들의 일상입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허삼관. 삼관이라는 이름은 큰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고 허씨 집안 학렬상으로 그가 셋째여서 삼관이라고 지어졌습니다. 허삼관이 13살 때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는 다른 남자 도망을 쳤어요. 혼자 남은 그는 할아버지네 집으로 갔습니다. 이후로 성장하는 동안 그를 아버지처럼 보살펴준 사람은 넷째 삼촌이었어요. 다른 삼촌들도 있었지만 그에겐 넷째 삼촌만이 삼촌이었습니다. 허삼관은 생사공장에서 누에고치 대주는 일을 하는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삼촌에게서 몸이 튼튼한 사람은 다 피를 팔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마을에서 피를 안 팔아본 남자는 여자를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피를 팔아본 적 없다는 건 몸이 성치 않다는 거라고 했어요. 한번 피를 팔면 35원을 받는데 그 액수는 반년 동안 쉬지 않고 땅을 파고 일해도 벌 수 없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사람 몸속에 피라는 건 운물의 물처럼 퍼내지 않으면 많아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몸이 부실하면 피를 뽑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허삼관은 두 사람과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방씨와 근룡이. 방씨는 32살이고 근룡이는 19살. 나이로는 그 중간이 허삼관이었어요. 그들은 함께 피를 팔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룡이는 피를 팔아서 개화라는 아가씨와 결혼을 하기 위함이고 허삼관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피를 뽑기 전에 물을 엄청 많이 마셨습니다. 근룡이와 방씨는 이미 여러 차례의 경험이 있었으므로 허삼관은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했어요. 물을 10사발쯤 마셔야 하는데 계속 마셔서 배가 아플 때까지, 입뿌리가 시큰할 때까지 마셔야 하며 피를 빼기 전까지는 소변을 참아야 피가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은 소변을 참느라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만삭의 임산부처럼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병원에는 피를 팔러 온 사람들에게 팔 수 있는 허가를 해주는 담당자가 있었는데 이 혈두라고 불렸어요.
이열두가 안 된다고 하면 팔 수 없기 때문에 뇌물을 은밀히 줘야 했습니다. 그들은 수박을 갖고 와서 이열두에게 뇌물로 주었어요. 두 사람은 이열두와 친했으므로 모든 게 수월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두 사발의 피를 뽑았고 35원씩을 벌었어요. 피를 뽑자마자 곧바로 비틀거리며 병원 화장실로 걸어갔는데 가는 동안 세 사람의 얼굴은 모두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병원 밖으로 나와 부근에 있는 승리 반점이라는 식당으로 갔어요. 방 씨는 식당 직원에게 여기 볶은 돼지간 한 접시하고 황주 2냥을 가져오되 데워서 가져오라고 소리쳤어요. 그들은 각각 똑같이 큰 소리로 시켰고 볶은 돼지간 3접시와 황주 3잔이 나왔습니다. 허삼가는 이렇게 맛있는 돼지 간과 황주는 처음이었어요. 방 씨는 허삼간에게 어지럽지 않은가를 물었고 허삼간은 어지럽지는 않은데 힘이 없다고 손발이 나른하고 걸을 때 떠다니는 것 같다고 했어요. 방 씨는 우리가 판 것은 힘이라고 했습니다. 힘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피에서 나오는 힘이고 하나는 살에서 나오는 힘이라고. 피에서 나오는 힘은 살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쳐주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잠자고 밥 먹고 걸어다니는 건 별로 힘쓸 일이 없는 살에서 나오는 힘이고 논밭을 갈거나 짐을 메고 성 안으로 들어갈 때 쓰는 힘은 피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룡과 방 씨는 허삼간에게 35원을 어디에 쓸 거냐고 물었고 그는 오늘에서야 피땀 흘려 번 돈이 어떤 거라는 걸 알았다고. 공장에서 일해 번 돈은 땀 흘려 번 돈이고 오늘 번 돈은 피 흘려 번 돈이니 피 흘려 번 돈을 함부로 쓸 수는 없다고 말했어요. 허삼가는 며칠 동안 피판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깊이 생각하다가 결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에게는 두 여자가 있었는데 임분방이라는 여자와 허옥란이라는 여자였어요. 그 중에서 허옥란에게 더 마음이 갔습니다. 허옥란은 간이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했고 커다란 기름솥에 꽈배기를 튀겼어요. 날씬하고 미모가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의 이름은 하소영. 허삼가는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녀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결혼하겠다고 설득했습니다. 아버지는 허삼간의 말 중에서 허옥란과 허삼간은 성이 허씨로 같으니 자기와 결혼하면 허씨 두 집안이 대를 잇게 된다는 말에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허옥란은 허삼간이 마음에 들었어요. 외모도 하소영보다 나았고 돈도 있어 보였고 힘도 더 세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허삼간에게 자신은 예쁘고 밥도 잘하고 바느질도 잘해서 옷 같은 것도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자신 같은 여자와 결혼하는 건 복이 많은 거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허옥란은 5년 동안 아들을 셋 낳았어요. 일락이, 일학이, 삼락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에 대해 허옥란은 자신이 분만실에서 고통을 1번, 2번, 3번 당할 때마다 당신은 3번 즐거웠던 거 아니냐고 따진 적도 있었습니다. 애들이 커갈수록 일학이 얼굴에서는 허삼간의 코 모양을 찾을 수 있었고 삼락이는 허삼간의 눈매를 닮아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맏아들인 일락의 얼굴에서는 허삼간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일락이는 하소영을 닮아가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쑥덕 공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락이가 9살이 되었을 때 허삼간은 허옥란에게서 결혼 전 하소영과 강제로 잠자리를 한 적이 있었음을 자백받았어요. 하소영이 집에 와서 아버지가 화장실 간 틈을 타 강제로 자신을 범했는데 자신의 세 아들이 두 아버지를 가졌다는 걸 받아들이기 억울해했습니다. 허삼간은 지난 9년간 남의 아들을 먹여 살렸다는 게 기가 막혔어요. 그는 등나무 평상에 누워 생각에 잠긴 듯 멍하니 있다가 상심에 찬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퉁퉁대고 억울해하며 살았어요. 허삼간이 생사공장에서 누에고치 대주는 일을 하는 가운데 얻는 장점 중에 하나는 매달 실로짠 장갑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가 장갑을 갖고 오면 허옥란은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 4컬레가 모이면 실을 풀어서 삼락이의 옷을 한번 짜주고 6컬레가 모이면 일학의 옷을
8컬레가 모이면 일락이의 옷을, 허삼간의 옷은 20컬레가 모여야 되었습니다. 그녀는 허삼간의 허리에 살이 붙었다고 20컬레로도 안 되겠다고 핀잔을 주었어요. 일락이는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허삼간을 따랐습니다. 어머니보다도 아버지를 더 좋아했어요. 그리고 동생들도 챙겼는데 어느 날 삼나기가 새총으로 동네 대장장이 아들의 머리를 맞췄고 삼나기는 그의 형한테 심하게 맞았어요. 일락이와 일락이가 왔고 일락이는 돌을 주서 자신보다 큰 그의 형의 머리를 때렸어요. 대장장이 아들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대장장이는 병원비를 요구했고 허삼가는 내 아들이 그런 게 아니니 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공짜로 9년을 키워줬으니 그 돈은 친아버지인 하소영이 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의 고집에 허옥란은 할 수 없이 하소영을 찾아가 돈을 내라고 했지만 하소영은 못 내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딸 둘을 가진 아버지이며 일락은 자신과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돈을 갚지 않자 대장장이는 사람들을 몰고 와 허삼간 내 가구와 옷가지들을 실어가면서 며칠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다 팔아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정들었던 가구가 없자 집안은 썰렁했어요. 허삼간은 이렇게 텅 비어버린 집에서 살 수 없다는 생각에 피를 팔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방씨와 근룡과 피를 팔던 순간이 떠올랐고 그때 그 돈 덕분에 오늘날 가정을 이루었고 오늘에 이르러 다시 피를 팔 이유가 생긴 거였어요. 그는 하소영이 괘씸했습니다. 그의 아들을 9년 동안 키웠고 이제는 그 아들 때문에 생긴 빚을 갚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허삼가는 병원에 가서 피를 팔아 35원을 마련했습니다. 피를 판 후 곧장 대장장이에게 가지 않고 승리반점으로 먼저 가서 10년 전처럼 볶은 돼지간 한 접시하고 황주 2냥을 주문했어요. 황주는 데워달라고 말했습니다. 대장장이에게 돈을 갚고 세간살이들을 집으로 실어왔습니다. 그러는 중에 허삼가는 자기가 물을 마시지 않고 피를 뽑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피를 2그릇이나 팔았는데 물을 먹었다면 3그릇 정도는 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억울했습니다. 허옥란은 남편이 피를 팔아 빚을 갚았다는 걸 알고 기가 막혔어요. 사람들이 피를 판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남편이 팔았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피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거라 팔아서는 안 된다고 몸은 자기 거지만 피는 조상님 거라고 말하는 걸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이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빚을 갚고 세간살이를 되찾았지만 부부의 간격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허삼가는 인분방을 찾아갔어요. 인분방은 그가 결혼 상대로 허옥란과 저울질을 하던 여자로 지금은 그녀도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인분방은 살이 너무 쪘지만 새하얀 피부를 갖고 있었어요. 최근에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고 했어요. 그녀와 결혼했더라면 남의 자식을 키우고 있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녀의 하얀 피부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두 사람은 충동적으로 서로에게 다가가 버렸어요. 인분방에 집을 나가 걷다가 오래전 피를 같이 팔러 갔던 방씨와 근룡이를 만났습니다. 아주 오랜만의 만남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와 넷째 삼촌이 돌아가셨을 때 고향에 가서 보았으니까 7, 8년 전쯤에 보고 지금 만난 거였어요. 그 사이 방씨는 45살임에도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피를 팔러 병원에 가는 중이었고 허삼간도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방금 잠자리를 같이 한 인분방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었어요. 35원을 받으면 그중 5원을 떼서 다리 부러진 데 좋다는 뼈다귀와 대두와 녹두를 사보내고 30원은 잘 보관해 두었다가 자기 몸보신을 하거나 일하기와 삼나기와 허옥란을 위해 쓰겠다고, 일나기만은 제외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물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마시고 피를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승리반점으로 가서 볶은 돼지간과 데운 황주 2냥을 먹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분방과의 일이 들통났고
그가 피를 팔아 선물을 했다는 것도 탄로가 났습니다. 허옥란은 한바탕 소리를 지르고 신세한탄을 한 후 허삼간에게서 남은 돈 30원을 압수했어요. 그 돈으로 애들에게 속옷을 한 번씩 해입혔고 자신도 해입었습니다. 허삼간이 일락이에게도 자기 빚 한 돈을 쓴 걸 뭐라고 하자 그녀는 허삼간이 옷도 한 벌 해주었습니다. 1958년으로 접어들면서 국가 정책에 변화가 많았어요. 인민공사, 대약진, 제강 생산운동, 개인 재산은 다 국가에서 회수했으므로 허삼간의 아버지 땅과 넷째 삼촌의 논밭도 다 국가에 귀속되었어요. 허삼간이 일하는 생사 공장에서는 누에고치가 아니라 강철을 재련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으며 가뭄이 계속되었어요. 길에는 구걸하는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모두들 살기가 어려워져서 거의 다 죽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가뭄이 지나려면 반년이나 남아있었습니다. 허옥란은 갖고 있는 돈으로 옥수수를 많이 사서 가루로 만들어 멀건 죽을 끓여 허기를 달랬습니다. 배고파하는 애들에게 허삼간은 목숨만 부지하고 이 고통을 잘 참고 견디면 다시 좋은 날이 온다고 달랬어요. 움직이면 배고파지니 다들 침대에 누워있고 말을 하면 소화가 빨리 되니 조용히 있자고 했습니다. 허삼간의 가족은 한낮부터 밤까지 또 밤부터 한낮까지 잠만 자며 그 해의 12월을 맞았어요. 허삼간의 생일날인 옥수수죽에 그동안 허옥란이 감추어두었던 설탕을 넣었고 다들 웃으며 죽을 먹었습니다. 허삼간은 누워서 애들에게 먹고 싶은 음식을 말하라고 했어요. 자기가 상상으로 요리 한 접시씩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애들은 고민하다가 셋 다 홍수육을 먹겠다고 했으므로 허삼간은 비계가 많이 들어간 홍수육을 만들었고 허옥란에게는 붕어집을 요리해 주었어요. 허삼간이 눈에 선하게 만들어낸 음식은 방 안 가득 침 넘어가는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자기 몫으로는 돼지 간볶음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허삼간은 피를 팔았어요. 식구들에게 맛있는 밥 한 끼를 먹게 해주고 싶어서였습니다. 승리반점에 가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와 돈을 허옥란에게 주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피를 받아 받은 돈을 잘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는 양볼에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녁에 승리반점에서 외식을 할 거였지만 허삼간은 일락이는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았어요. 허옥란은 안 된다고 사정도 하고 화도 냈지만 허삼간은 일락이에게 50전을 주며 군고구마를 사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했어요. 평소에 너를 홀대한 적이 없었지만 이 돈은 피를 판 돈이므로 이 돈으로 너에게 국수를 사 먹인다면 하소영을 너무 봐주는 것이니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락이는 상황을 이해했지만 고구마를 먹으면서 가족들이 승리반점에서 국수 먹는 걸 상상하니 슬픔이 복받쳐 올랐어요. 차라리 친아버지 집에서 사는 게 이 서름을 없애는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에게도 국수를 사줄 아버지가 필요했으므로 하소영을 찾아갔습니다. 하소영에게 이 집에서 살겠다고 그러니 국수를 사달라고 했어요. 돈이 없으면 피를 팔아서 사달라고 했습니다. 하소영은 내 아버지는 허삼간이니 다시 이 집에 오면 죽여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일락은 울며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국수를 사달라고 졸랐어요. 국수만 사준다면 친아버지로 생각하겠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일락이가 울며 돌아다니고 있다는 말을 허삼간에게 전했어요. 그는 아들을 찾으러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이웃집 대문 모서리에서 울고 있는 일락이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일락이를 등에 업고 승리반점 쪽으로 갔어요. 승리반점의 환한 불빛을 보자 일락이는 우리 지금 국수 먹으러 가는 거냐고 물었고 허삼간은 온화한 목소리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2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하소영이 트럭에 치였습니다. 팔다리가 부러졌고 뇌출혈이 심해서 가망이 없다고 했어요. 동네에 용한 점쟁이 노인은 방법은 딱 하나뿐이라고 아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서쪽 하늘을 향해 아버지 가지 마세요, 아버지 돌아오세요 라고 1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면 달아나던 혼이 돌아온다고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소영에게는 딸이 둘이었는데
점장이는 꼭 아들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하소영의 부인이 허삼간네를 찾아와서 일락이에게 그걸 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일락은 절대 안 하겠다고 했으며 허삼간도 그가 괘씸했어요. 그러나 허옥란은 사람 목숨이 소중하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허삼간은 일락을 설득했어요.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가서 하소영의 영혼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하소영의 집에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고 일락은 지붕에 올라가 마지못해 외쳤어요. 그러다가 지치기 시작했고 허옥란과 사람들은 더 소리쳐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일락은 아버지 허삼간에게 여기 올라와서 자신을 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허삼간은 지붕에 올라가서 일락이를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소영의 집 안으로 들어가 식칼을 갖고 나오더니 자기 팔에 상처를 내 피를 보이면서 한 번만도 일락이가 내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칼로 빌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일락에게 우리 집으로 가자고 다정하게 말했어요. 얼마 후 하소영은 일락의 외침도 효과가 없었는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일락은 16살이 되었어요. 모주석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법이 되었습니다. 모주석은 마오쩌둥이에요. 거리엔 빨간 완장을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고 길가의 벽은 대자보로 빈틈이 없었습니다. 공장, 가게는 문을 닫은 곳이 많았고 학교에서는 더 이상 가르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끌려가 나무에 묶이고 외양간에 갇히고 맞아 죽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평소 개인적인 원수가 있으면 그 사람에 관해 과장되게 대자보를 붙이면 끝이었어요. 누가 붙였는지 상관없었고 사실을 따지지도 않았고 그냥 잡아다가 끝장을 냈습니다. 본인 손을 쓰지 않고도 원수를 없앨 수 있는 세상이었어요. 어느 날 허옥란이 매춘부라는 대자보가 붙었어요. 내용은 그동안 몰래 매춘을 해왔으며 그녀와 잔 남자는 트럭 10대로도 모자른다는 거였어요. 허옥란은 목 놓아 울었고 허삼간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소영과의 일을 빌미로 누군가 모략을 한 게 틀림없었지만 대자보가 붙은 이상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후 허옥란은 시달렸어요. 붉은 완장을 찬 사람들이 들이닥쳐 그녀를 끌고 갔고 만인 비판 투쟁대회가 열리는 광장으로 가서 수모를 당했어요. 머리 반을 깎였으며 뺨을 맞았습니다. 어떤 날은 걸상 위에 올라서서 기녀 허옥란이라는 나무판자를 목에 걸고 하루 종일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크고 작은 비판대회마다 끌려갔지만 주요 비판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그저 들러리를 설 뿐이었어요. 허삼가는 걸상 위에 하루 종일 서 있는 아내에게 밥을 먹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애들에게 갖다 주라고 했으나 애들은 놀림받고 있는 상태에서 가기 싫다고 했고 삼나기가 가겠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허삼간이 직접 밥을 날랐어요. 남들 보는 눈이 있어서 아래에 반찬을 깔고 위를 밥으로 덮어서 맨밥을 먹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어느 날은 그가 직접 홍소육을 만들어 밥 아래에 깔아갖고 갔는데 허옥란은 한 점 먹고 나더니 안 먹겠다고 애들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자 허삼간은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붉은 완장을 찬 사람들은 가족 비판대회를 열어야 한다고 했고 허삼간 가족은 집에 모여 앉아 허옥란의 죄를 비판해야 했습니다. 방법은 어설펐지만 허옥란은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말을 했어요. 허삼간은 아들들에게 엄마만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자신도 예전에 다른 여자 인분반과 한 번 관계를 가졌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어요. 모주석은 지식 청년들은 농촌으로 가서 빈농과 하층 중농으로부터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바로 시행되었습니다. 일락이는 이불을 등에 지고 보온병과 세숫대야를 들고 붉은 깃발의 대호를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청년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는 부모와 작별하고 각각 농촌 생산대로 편입되었어요. 1년이 지나자 일락이도 중학교를 졸업하고 농촌 생산대로 떠났습니다. 그 즈음 모주석이 집안에 한 사람은 남기라고 했으므로 삼나기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성안의 기계공장에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몇 년이 더 흘렀어요. 어쩌다 집에 다니러 오는 일락이는 피골이 상접하고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열흘간 집에서 쉴 때도 대낮에 종일 창가에 앉아 턱을 고인 채 골목을 내다보기만 했어요. 삼나기는 기계공장 노동자로 자리 잡았고 공장 기숙사에서 동료들과 함께 생활했는데 집에서의 생활보다 기숙사를 더 좋아했어요. 그러나 형이 집에 오면 형을 보겠다고 매일 집으로 퇴근했어요. 열흘 후 일락이가 농촌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창 젊음이 넘쳐야 할 일락이는 노인보다 더 활력이 없어 보였으며 눈에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허삼가는 일락을 배웅하러 따라 나와 곧장 병원으로 갔습니다. 밖에서 일락을 기다리게 하고 병원으로 들어가 피를 뽑아 팔았어요. 일락이 손에 그 돈을 다 쥐어주면서 갖고 가서 일락이를 만나거든 10원쯤 주라고 했습니다. 피곤하고 식욕이 없을 때 만난 걸 사 먹으라고, 좋은 쇠는 칼날에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얼마 후에 일락이네 부대의 생산대장이 허삼간의 집을 찾아왔어요. 그 사람을 잘 대접해야 일하기가 조금이라도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녁을 차려낼 돈이 없었습니다. 허옥나는 남편에게 한 번 더 피를 팔아야 하지 않겠냐고 했어요. 그 말을 하면서 허옥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허삼가는 물을 잔뜩 마시고 병원으로 갔어요. 이열두는 한 달 전에 피를 팔았으므로 안 된다고 했어요. 적어도 3달은 쉬어야 한다고, 3달은 지나야 다시 팔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정을 했지만 이열두는 이건 다 자네를 위한 거라고, 만일 이 일로 자네가 죽는다면 의료 사고로 되어 조사를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근룡이가 병원으로 들어왔어요. 근룡이는 이제 40살이 되었는데 머리칼이 하얗게 쇠고 많이 변해 있었어요. 그는 이열두에게 뇌물로 씨암탉을 한 마리 갖고 왔습니다. 근룡의 부탁으로 이열두는 허삼간이 피를 팔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들은 피를 판 후 승리반점에 가서 볶은 돼지간과 황주를 먹었습니다. 근룡에게서 방씨의 소식을 들었어요. 피를 빼느라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오줌보가 터졌다고 했습니다. 목숨은 겨우 건졌지만 몸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했어요. 그날 승리반점을 나오기 전에 근룡이는 눈동자가 이상해졌고 바로 쓰러졌습니다. 허삼간이 병원으로 옮겼는데 의사는 그가 뇌일혈이라고 했어요. 피를 팔아 받아온 돈으로 고기와 생선, 술을 사고 생산대장에게 줄 담배도 샀습니다. 생산대장에게 저녁을 대접했고 선물까지 들려보내면서 일하기를 잘 부탁한다는 말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근룡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허삼가는 슬픔과 허탈함을 느끼면서 오래전 처음 피를 팔러 방씨와 근룡과 병원에 갔던 날을 생각했습니다. 피를 팔고 나서 그들과 볶은 돼지간과 황주를 먹었던 일, 허삼가는 주저앉은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일락이의 건강이 나빠져서 일어나지도 못할 지경이 되었어요. 일락이는 형을 들쳐업고 밤배를 타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의사는 일락이가 간염에 걸렸다고 했어요. 이미 위중한 상태라 상해의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하며 시간이 지체되면 생명이 위태롭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큰 병원에 가려면 구급차를 불러야 했고 당장의 입원비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돈이 없었어요. 삼나기가 가진 돈을 다 털어 12원을 보탰고 허삼가는 여기저기 동네의 오랜 지인들을 찾아가 돈을 빌렸어요. 하소영의 집에까지 가서 그 집 딸들의 오빠인 일락을 위해 돈을 보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소영의 부인은 딸들을 설득해 딸들과 부인이 가진 돈 17원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63원이 마련되었어요. 구급차를 대절해 허옥난이 일락을 데리고 상해로 떠났습니다. 허삼가는 돈을 더 마련해서 뒤따라가기로 했어요. 그는 피를 팔기 위해 병원에 갔지만 지난번 생산대장이 왔을 때 판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허삼간이 사정하자 다른 지역의 병원은 최근에 피 뽑은 걸 모르니 거기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네가 죽든 말든 난 상관 안 하겠다고 했어요. 허삼간은 상해로 가는 도중에 있는 도시들에 들러 피를 뽑을 생각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인포에 도착해서 물을 잔뜩 마셨어요. 그가 물을 계속 마시는 걸 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물을 많이 먹는가를 물었어요. 허삼간이 사실대로 말하자 그들은 진심으로 걱정해주면서 소금을 같이 먹으라고 주었고 어떤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라고 내주었습니다.
인포의 병원에서 피를 팔고 식당에 들어가 볶은 돼지간과 황주를 두 냥 곁들여 먹었습니다. 온몸에 한기가 느껴졌어요. 인포에서 배를 타고 백리에 도착해서 거기 병원에서 또 피를 팔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는데 몸이 휘청하면서 쓰러졌고 사람들의 도움으로 여관으로 옮겨져서 쉬었어요. 여관에서 한 노인을 만났는데 그는 64살이라고 했습니다. 노인은 자기도 오래전 피를 판 적이 있다고 했어요. 허삼가는 자신은 피를 더 팔아야 한다고 내일 모레면 50살이니 세상 사는 재미는 다 누려봐서 이제 죽더라도 여한은 없지만 아들은 이제 21살이라 사는 맛도 알아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니 지금 죽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4일 후 송림에 도착했을 때 그의 얼굴은 누렇게 뜨고 사지에 힘이 없었지만 또 피를 팔았습니다. 피를 다 뽑고 일어서다가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의사는 그에게 수혈을 했습니다. 방금 판 400ml의 피가 다시 그의 혈관 속으로 들어왔고 다른 사람의 피 300ml까지 추가로 수혈받았어요. 수혈받은 피값과 응급실 비용까지 내고 나니 2번 피를 판 돈이 고스란히 들어갔습니다. 주머니에는 37원이 남아있었어요. 황점으로 배를 타고 갔고 거기 병원에서 또 피를 팔았습니다. 5일 후 칠레보에 도착해서 또 피를 팔았어요. 칠레보를 떠나 장령에 도착해서 또 피를 팔고 배보다 좀 비싸더라도 훨씬 빠른 차를 타고 상해에 도착했습니다. 일락이 걱정되어서 한시라도 빨리 가야 했어요. 그는 거의 숨만 붙어있는 상태에서 병원에 갔고 허옥난과 일락을 만났습니다. 일락은 입원해서 점점 상태가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허삼가는 일락이 살아있음에 기쁨의 눈물을 쏟아냈어요. 11년이 흘렀습니다. 허삼가는 60살이 되었어요. 백발이 성성했고 이빨도 7개나 빠졌지만 눈과 귀는 밝아서 보고 듣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일락과 일락은 8년 전에 성으로 재배치를 받아서 일락은 식품회사에 일락은 백화점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세 아들 모두 결혼했고 분가해서 자식도 낳았습니다. 토요일마다 집에 와서 모두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허삼가는 이제 세 아들의 생활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허옥난과 번 돈을 쓰기만 하면 되었어요. 돈이 급히 필요할 일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승리반점을 지나가는데 볶은 돼지간 냄새가 진하게 풍겨왔습니다. 그는 갑자기 황주를 곁들인 돼지 간볶음 한 접시가 간절하게 먹고 싶었어요. 문득 피를 한번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래전 방씨와 근룡과 승리반점에서 손바닥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시원시원한 목소리로 주문하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일락이를 구하느라 마지막으로 피를 판 지 11년 만에 다시 팔게 되었으며 오늘은 그야말로 생애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피를 파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는 피를 팔지 못했습니다. 너무 늙었기 때문이었어요. 늙은 사람의 피는 살아있는 피보다 죽은 피가 많아서 그걸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였어요. 허삼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피를 못 팔게 된 지금 앞으로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피도 못 파는데 어찌해야 할지 슬프고 두려웠습니다. 그는 울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울고 있는 허삼간을 달래다가 가족들에게 알렸고 일락이와 일락이, 삼락이가 달려왔고 허옥난도 왔습니다. 설명을 듣고 허옥난은 이제 피를 팔 필요가 없다고 집에 돈 떨어질 일도 없으니 괜찮다고 그를 위로했어요. 아들들은 돼지간과 황주를 사드릴 테니 동네 창피하게 울지 말라고 했지만 허옥난은 아들들을 혼냈어요. 너희들은 아버지가 피를 팔아 키웠다고 아버지를 창피해 하다니 양심을 가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허삼간에게 당신이 먹고 싶은 걸 다 사주겠다고 했어요. 그는 돼지간 볶음하고 황주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승리반점으로 가서 주문을 했어요. 허옥난은 한꺼번에 돼지간 볶음 3접시와 황주를 한 병 통째로 주문해 주었습니다. 허삼간은 음식을 먹으면서 내 생전에 이렇게 맛있는 돼지 간볶음은 처음이라고 행복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슬픈 이야기,
이 그늘진 삶. 중국은 인간의 내밀한 문제를 고민하기엔 뭔가 제도와 서사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허삼간의 삶의 단면이 바로 딱 그렇습니다. 문화대혁명 전후 시기는 사람들의 삶이 허기져 있었어요. 이념의 문제, 정치적 혼란이 허삼간을 포함한 동네 사람들에게는 그저 처해 있는 환경일 뿐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개인의 삶이 힘들면 정치건 문화건 실제로 관심 없는데요.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사람들을 정치, 사회, 문화와 역사의 틀 안에서 책임과 의무를 갖고 연대감 속에서 성장하게 하려면 개인 삶의 질이 좋아야 합니다. 자신의 친아들이 아닌 일락이, 이건 대단한 사건이지만 하소연과 싸우고 피판 돈 아까워 일락이에겐 고구마를 먹이는 등 다소의 희극적인 전개를 넣었습니다. 일락이와 화해를 한 결정적인 역할은 지붕 위에서 외치는 거였어요. 그건 감동적이지만 미신을 앞세워 희극적 요소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또 눈물이 나와야 하는데 미소를 지어버릴 수밖에 없는 대목도 있습니다. 배고파질까봐 온 식구가 누워있을 때 허삼간이 만든 상상 속의 음식들, 생일에 아껴두었던 설탕을 옥수수죽에 넣은 것, 그리고 함께 겪은 모진 세월은 이 부부를 단단히 결속시켜 주었습니다. 피를 못 팔게 되어 절망에 빠진 남편에게 돼지 간볶음과 황주를 3접시나 사주는 아내와 그걸 행복하게 먹는 허삼관. 허삼관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소 밉상인 면이 있어요. 하지만 그의 인간적인 모습은 자주 나옵니다. 그는 하소영이 죽어갈 때 일락을 설득했고 가족 비판대회를 할 때 자신도 인분방과 관계가 있었음을 고백함으로써 자식들 앞에서 아내의 체면을 살렸고 그녀를 구해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단한 여정, 피를 팔고 또 팔고, 한때는 자식들을 위해 피를 팔았지만 60살이 넘어 추억을 생각하며 피를 한 번 더 팔고 싶어하는 허삼관. 팔 수 없게 되자 그가 느끼는 절망감은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서글픔으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릴 때마다 같이 울고 싶어지는데요. 그건 그의 삶이 모든 부모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은요, 삶의 근본적인 문제와 닿아 있어요. 매혈로 점철된 허삼간의 삶은 돈을 벌고 자식을 양육하고 나이 들어가는 우리들 생의 사이클과 비슷합니다. 그런 과정. 시간이 흘러 그걸 관조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어쩌면 허삼관처럼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눈물을 한 번 쏟아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돼지 간볶음과 황주 2냥은 행복이란 걸 잊지 않게 해주고 있어요. 돌아보면 우리도 힘들었던 순간을 이기게 해준 게 있습니다. 음식이든 음악이든 어떤 장소든 그건 그 고유 존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그건 삶의 힘든 시간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의미예요. 허삼관이 마지막에 돼지 간볶음을 먹으며 웃음을 보인 건 그가 건너온 시간들이 준 선물입니다. 우리 행복의 근본은 건너온 시간들이 고단함에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 행복의 실체는 어쩌면 허상일지도 모릅니다. 힘들지 않았다면 절대 알 수 없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